현재 우리나라 출산율 몇 명인지 아세요?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니, 못 낳는다고 할까요?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과연 뭘까요?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까지 내려갔던 합계 출산율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0.7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저입니다. 바닥까지 뚫고 추락하는 출산율에 이젠 국가 존립을 걱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게 좀 많죠.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아직 내 집 마련하기에도 되게 힘든 시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결혼 생각 있는 사람? 나는 있어. 근데 난 딩크하고 싶어. 나도 너무 커리어를 쌓고 싶고 나에 대한 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일 욕심과 이 애를 잘 키우는 걸 동시에 못 하겠다는 거지. 미래보다 지금 내가 조금 더 행복한 게 좋은 것 같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5남매, 6남매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제 주변의 친지들은요, 아이 9남매, 10남매도 흔했어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정 기자, 전혜연의 첫 번째 반란. 이번 주제는 인구 소멸 비상사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경고음은 언제부터 울리기 시작했을까요? 1970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4.53명. 그때 당시 태어난 출생아 수가 101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반의 학생 60명씩 됐었다고 하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당시 나라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쳤습니다. 그때 나온 표 유명한 게 있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나와도 3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어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198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6명, 1990년엔 1.5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국가의 기준점이 2.1명인데요. 이것보다 한참 떨어진 수치지만 우리 정부는 산하 제한 정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요.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쪽으로 급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 이상 낳기를 강조한 표어가 이때 등장하는데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아빠 혼자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런 표어가 나왔고요. 급기야 한 자녀보다는 둘보다는 셋 행복합니다. 나는 다자녀 선호 표어까지 등장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뒤바뀌게 된 겁니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리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 출산율 2.85명이던 프랑스는 2020년 1.83명대로 유지하고 있고 1960년 출산율 2.37명이던 독일은 2020년 1.53명 1960년 출산율 2.17명이던 스웨덴은요 2020년 1.53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0년 출산율 6.1명이던 대한민국 2020년 0.84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2년에 0.78명, 올 2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고요. 3분기에는 0.7명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단 한 명도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인구 감소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11월 5,185만으로 정점을 찍은 후 안타깝게도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할 사람 없다고 하죠. 지역이나 농촌은 일손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것은 다 인구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지출한 저출산 대응 예산 무려 332조 원에 달합니다. 자, 이 차트 주목해 주세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332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합계 출산율은 작년 말 0.78명, 세계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한 2006년 1.13명보다 오히려 31%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 이렇게 심각한데도 17년간 본질적인 처방을 한 게 아니라 인공호흡기만 꽂아준 셈입니다. 심각한 거는요, 막대한 혈세를 쏟아부는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단 한 번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청년의 위기, 불평등, 양극화, 이런 구조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할 때마다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선이라 힘이 없어요.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 문제 나 혼자 나선다고 바뀔 것 같지 않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2022년 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무려 51.7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지난 한 해 저출산 대응 예산 집계표를 살펴보면 분야별 사업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거 지원 명목으로 약 23.4조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저출산 예산이라는 겁니다. 아니, 신혼부부가 주택 살 때 자금이나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이거 말 그대로 빌렸다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지 직접적인 저출산 지원 예산 아니잖아요. 일자리와 자산 형성에도 3.8조 원을 썼는데 이게 역시 저출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직접적인 저출산 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중에서도 정말 당황스러운 것, 국방부의 저출산 예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국방부에도 저출산 예산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국방부에도요, 군무원 인건비와 군인 인건비 848억 원이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저출산으로 군 입대제가 줄어드는 만큼 첨단 무기 늘려야 하니까 첨단 무기 도입비 987억 원도 저출산 예산이라고 하네요. 실상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은 2022년도 저출산 예산 51.7조 원 중에서 약 19.5조 원만 실질적인 저출산 사업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출산 예산의 겨우 38%에 불과합니다. 보여주기식, 백화점식으로 정책만 쭉 늘어놓고 무늬만 저출산 예산이라는 인구 정책의 실효성. 정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 피할 수 없겠죠. 저출산 예산으로 17년간 수백조를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혼하고 아기 나오면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체감하는 부분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지금 청년들의 비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초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던 나라들이 인구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예산이란 아동수당, 보육지원, 육아휴직을 비롯해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을 말하는데요. 초저출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연착륙에 성공한 스웨덴 2019년 기준 GDP 대비 가족예산 비중이 3.42%고요. 프랑스는 2.71%, 독일은 2.42%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우리나라 1.37%, 프랑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참고로요, OECD 평균은 2.11%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총액은 약 1924조 원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족예산 1.37%는 대략 26조 원에 해당합니다. 가족예산을 OECD 평균치인 2.11%로 늘릴 경우 약 41조 원, 최소 15조 원 정도를 더 늘려야 겨우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 전문가들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족예산 대폭 늘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등 저출산 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해외 모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족수당을 만 20세 전후까지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영아보육수당 등 길게는 21세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18세 이하 미취업 혹은 구직 중인 경우 21세까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훈련 중인 경우에는 25세까지 월 250유로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교육하지만 국가는 이를 책임진다는 독일의 사회정책 방향처럼 우리도 출생부터 육아, 교육까지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대한민국 육아지원 정책 구조를 살펴봤더니 연령에 따라 다르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냐 여부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 해당 조건에 맞는 부모들이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그것도 아니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을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으로 통폐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보편적으로 월 30만 원씩 아동복지카드나 가족수당 카드로 지급할 경우에는 간접비용이나 행정비용,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 4세까지 월 3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약 4.9조 원, 만 9세까지 지급할 경우 약 12.2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예산을 통폐합하면 정책의 인지도와 효과 모두 개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분산되면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년 저출산 대응 사업을 담당한 부처 19곳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체계적인 저출산 정책을 설계하거나 사후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서 총리실에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는데요. 이후 부위원장과 사무처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지만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설치의 근거는 2005년 5월 참여정부 때 제정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인데요. 분야가 전혀 다른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하나의 법규로 묶어놓은 것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인구 소멸 문제, 말 그대로 비상사태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거죠. 가칭 저출산 혹은 저출생 대응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GDP 대비 가족 예산의 목표치,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 정책 결정권 등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 인구 문제를 총괄할 인구청을 복지부나 기재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겠죠. 지난 10월 5일 국회 인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저출산위원회를 대체할 인구청이나 인구가족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했는데요. 그럼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인구청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0수년간 인구 정책이 철저히 실패했는데도 당국의 인식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례 없는 인구 절벽 위기 앞에서 더 이상 주춤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 와 있거든요. 비상 상황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출생부터 육아, 보육, 교육, 나아가서 청년 일자리, 주거 문제까지 특히 일가정 양립과 내실 있는 출산 육아휴직, 여성 경력 단절과 성평등, 이민과 비혼 출산을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극복해야 할 인구 소멸 극복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단의 제도 개혁과 가족 예산 확대, 제도 문화적 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 유튜브 채널 쿠르츠 게자트에 올라간 영상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왜 망해가냐? 이 영상은요, 흘러내리는 태극기를 유튜브 썸네일로 내걸었습니다. 영상을 본 어린 네티즌이 한국에서는 가정 꾸리고 애 낳는 건 고사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조차 버거운 경쟁사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청년 실업, 높은 집값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인류사의 유래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이제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예산 대폭 확대, 정책 개편도 시급하지만 그것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긴 청년들이 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지, 또 결혼한 청년들마저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지 따져 들어가 보면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다음 콘텐츠는 인구 소멸과 더불어 대한민국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제2의 절대 과제로 지역 소멸 위기를 다룹니다. 우리 청년들이 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지, 지역 소멸의 핵심 요인인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갑니다. 전혜원의 유쾌한 반란 쭉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PDM들 늦게 들어가면은 우리 사모님들한테 다 혼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아무도 안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이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못난 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아이한테 덜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도록 좀 추가 정책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